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 30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는요, 총평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요, 딱 읽으면은 1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 15문제 이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요,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8문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이번에 그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응시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또 부동산 공법을 또 희생양을 삼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있어 왔었죠. 근데 이번 시험에 이제 고득점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한 60점, 70점은요,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 14문제 이상. 14문제면은 40점, 일단 과락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14문제 정도면 한 2개 정도 찍으면 16문제, 그러면 과락을 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할 만한 문제가 한 7, 8문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14개, 15개 정도를 푸시면은요,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일의 기출문제 4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예상 그대로 우리 부동산 공법의 1번 문제는 예상대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답부터 보면은요, 요 4번에 아주 정답이 딱 나오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국토부 장관은요, 그 지역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공고하고 열람을 못 시켜주죠. 그 지역에서 공고와 열람은요,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장,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그 수립한 사람들이 이제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요, 요때는 시도지사한테 이걸 송부해가지고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토부 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자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4번이 틀려 있고요. 자, 1번쯤은 우리가 매일 보던 겁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매일 공부했던 내용.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고요. 5번 질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죠. 그래서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가 41번에 먼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4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자, 이거는요, 용도지구의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1초 만에 풀 수가 있죠? 자, 국토계획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너무나 많이 봤던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에 대한 뜻이 됩니다. 자, 1번, 2번 아주 수월하게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3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3번 문제는요,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단 출제를 했습니다.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거죠. 이런 문제는 틀리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 등의 상식으로 푸는 거죠. 물론 이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자,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 자,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은 뭐냐 그러면요, 인구가 증가할 때 어느 지역에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서 인구가 증가할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
요걸 갖다가 지으면은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외워서 맞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립유치원 요거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제외. 그런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자, 농수산물 집화장 요거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다.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 요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반시설에 유발한다. 기반시설 부족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주한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공부에 마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틀리라고 냈구나 해서 논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 4번을 보시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어 이게 틀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략하는 게 가능한데 이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단서가 있었죠. 단 뭐였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시 이게 들어갔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요. 1번 매일 보던 거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고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의견 국토부 장관이 결정.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되는 사항, 그렇죠? 예.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지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또 나왔죠? 시험에 계속 나오는 지문.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 외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5번. 국토계획법령상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우리 예상 문제에서 수없이 공부했던 거 있죠? 뭐예요? 청문을 해야 되는 사유 해가지고 암기했었잖아요. 개도실. 청문회 불려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실실 웃는다 그랬죠. 개도 실실 웃는다. 청문회 불려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뭐예요? 어떠한 것을 취소당하는 사람이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청문이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이거는 제한 나오면 안 되겠죠? 취소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래서 개도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그 다음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 계획 인가 취소. 그러니까 기억번하고 디귿번, 그 정답 4번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고 우리가 다 맞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6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요거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46번 문제는요, 학생이 도저히 맞힐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국토계획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예, 녹간농자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찍어야 되는데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녹간농자에 지정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지을 수 있겠죠. 당연히 한의원, 아파요. 마을이니까 마을회관. 그다음 문제는 단독주택은 당연히 지어야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 없습니까? 그렇죠? 텐트 치고 살 수도 없고. 이제 문제는 둘 중에 하나죠.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도축장. 둘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3번 중에서 찍는 사람은 공부를 나름대로 정확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정답은 이겁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못 찍지 않은 겁니다. 장례식장은요, 동물 전용 장례식장. 그래서 요걸 빼고 우리가 도축장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이다 이거죠. 동물 중 장례식장은 못 짓는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46번 문제를 또 보도록. 47번 문제죠. 예, 보겠습니다. 자, 이 47번 문제 같은 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예상 문제로 많이 풀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다 맞췄다고 봐요.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기본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라 그랬어요? 다 신도시라 그랬죠. 다 신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은 다양한데 다 신도시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신도시 볼까요? 자, 공공주택지구, 요거 신도시죠. 그렇죠? 네, 공공주택지구. 예전에 우리 보금자리 주택이라 불렀지만 법이 개정돼서 이제 공공주택지구고요. 그다음 정비구역, 역시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도청 이전 신도시, 역시 신도시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을 무안으로 옮겼다.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산업단지죠.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공장 짓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디귿번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디귿번 빠지면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 우리가 매일 봤던 내용들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 우리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8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올해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예언을 했습니다. 왜요? 몇 년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너무나 쉬운 지문이 이 4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도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예 말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데, 근데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도지사 승인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도지사 승인을 옳게 내거나 아니면 틀린 지문 내거나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물론 4번이 틀려서 정답이고, 1번 지문 매일 봤던 문제.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그때는요 미리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2번 지문은 기출 문제 나왔었고, 또 한 번 더 공부하라 그랬죠.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나왔네 시험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지문, 제가 강의 시간에 수없이 설명드렸던 거,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지문 중에 하나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장 군수니까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틀릴 수가 없죠. 그냥 거저 맞히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49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현재까지 지금 48번까지 틀리라고 낸 문제는 한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문제 읽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매일 풀어봤던 문제. 그럼 이 49번 문제는요 역시 우리 예상 문제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적에서 우리가 매일 외웠던 게 바로 이거죠? 예, 맞아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자,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부설 주차장을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그렇죠, 차 없는 거리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공부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맞아요.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원래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을 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만큼은 의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각종 인허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된다 할지라도 단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것은 결정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 디귿번 빼고 기역번하고 니근번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5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50번 문제는요 나름대로 응용한 문제예요. 응용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는요 응용.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써놓은 건데, 이거는 암기력보다는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기. 일단 자금 조달 계획 나오는 순간 바로 이게 정답 찍어야 되죠. 왜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요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말 없었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금 조달 계획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집행 계획의 그 내용에서 나왔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하라. 이것은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나온 거고요. 여기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2번부터 5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비슷한 것 같지만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풀어서 쓴 겁니다.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에 적합할 것. 그렇죠?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해라.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 적합해라. 토지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임목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뭐 이거 방해가 되지 않은 것, 저촉되지 않게 해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이런 것들을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응용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정답이 워낙 특이한 1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답 맞히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응용된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을 보겠습니다. 예. 기억본 보시면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밑줄 치고 체크했던 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틀렸네요. 그럼 일단 기억본이 틀렸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일 때 기억 들어가는 거 빼야겠죠. 기억 들어가는 거 다 빼야겠네. 그렇죠? 다 빼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는데요. 자, 니은번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도는 세 가지였죠. 시가화 용도, 보전 용도, 유보 용도였고요. 시가화 용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이미 성장이 다 된 곳이죠. 이미 성장이 끝난 곳이니까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시가 용도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말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에서 경관 계획을 포함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자, 이게 핵심이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계획 관리 지역 원래 건폐율 40%죠. 40%인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요. 이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랬죠. 이건 건폐율 완화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50%까지. 그렇죠?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디귿부터 맞죠. 이거는 건폐율 부분에 나오는 것을 여기다 묶어서 종합적인 지문을 만든 거네요.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요것도 뭐 풀만한 문제죠. 예. 자, 이제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 5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라고 아주 쉽게 내줬네요.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오는 것은 68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조 20호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뭐 주택 같은 거죠. 예, 시설로서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행위로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는 1초 만에 맞히는 200제곱미터 초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 문제가요. 지금 현재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문제는 한 2개밖에 없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문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빼놓으면 10문제는요. 다 맞힐 수가 있는데 설사 자기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마지막에 정리 좀 못해가지고 한두 개 실수한다 그래도 저는 8개 내지 9개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3번 문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인데요. 도시개발법 문제 작년보다 문제가 쉬웠어요. 작년 30회보다. 예, 문제 쉬웠습니다. 매일 공부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예. 자, 먼저 우리 1번 지문부터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인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 최종 정리 지문에도 있던 것이죠. 맞아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용지가 지정된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종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열심히 공부했었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 위로 도로가 지나갈 때는 행사할 이익이 없죠. 지역권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하는 시기는 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4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 할 때 이 시행 규정은 누가 작성하는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는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거죠. 4번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요. 요거는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왜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이거 하나만 외우라 그랬습니다. 왜요? 경미한 사항 변경이 너무 많은데 다른 데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외우라.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지문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건 몰라도 5번 지문만 갖고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53번 문제 그냥 풀만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54번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자, 왜 4번 확 띄냐 보냐면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을 우선해서 실시계획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실시 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너무 쉬운 지문이고 1번 보세요. 매일 봤던 거죠? 지겹게 많이 봤던 거.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국토부 장관이 실시 계획 작성할 때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 안에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죠. 예. 여기까지도 전혀 어렵지가 않고 무난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우리 5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55번 문제 같은 거는요. 우리가 꼭 나온다는 문제 뭐였어요? 도시개발조합. 그렇죠? 10번을 시험 보면 한 8번 정도 나오는 건데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되죠. 조합해 조심해야 되죠. 조합원은 될 수 있고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함정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아니죠. 대표자 1인만 의결권이 있는 거죠.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요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요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일단 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1 이걸 바꿔놨네. 그렇죠? 네. 4번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을 때는요. 그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죠. 제외한다. 예. 그냥 고점 맞추라고 주는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역시 또 55번 문제였네요. 자, 이제 56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56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가 지정을 해제시키는 거. 지정 해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자,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아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예.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한다는 거죠. 그때 해제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2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일 때는 5년으로 하고요. 개발 계획을 2년 내에 무사히 수립했다 그러면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안 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것이 5년이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니까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6번에 2번.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다 맞추라고 다 내줬어요, 그냥. 그래서 작년에 도시개발법 문제에 비해서 이번 31회 문제는 아주 쉽게 도시개발 문제를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57번. 자, 57번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막 웃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왜 쉽냐? 자, 우리 이거 도시개발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게 뭐예요?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정, 개, 환시 총회에서 정개환시를 해임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거든요. 정개환시라는 분을 총회에서 해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있었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계획 작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의 해산이나 합병 있었고요. 합병. 그 다음에 임원 선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운 거죠. 정개환시를 해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운 다음에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조합장이 뭐예요?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이거 조치만 그랬죠? 임자가 나왔는데 갑자기 조자가 나와서 틀려서 안 된다 그랬죠?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3명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임원 선임이고 합병, 해산, 합병이죠. 그렇죠? 합병한 사항. 자, 요거 보세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사람은 환지계획 작성인데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사람 틀리라고 함정을 받네요. 그렇지만 함정이 안 빠졌을 것이다. 이거죠?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역시 또 거저 맞히라는 문제. 외운 거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 낸다 그랬죠. 예, 요거 나온다 그랬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내용이 58번 문제에서 이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낸 한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사실 이 기억번은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이거. 이걸 공부해서 외운다는 거, 너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번이 그냥 상식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은요, 준공검사, 공사가 다 끝났다고 확인받는 게 준공검사니까, 당연히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는 끝내고 준공검사 신청해야겠죠. 기억은 옳은 겁니다. 자, 니은번, 전부 한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이죠.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자는 각각 2분의 1 비율로, 요청한 자가 3분의 1, 그 다음에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 이렇게 돼야 돼요. 설치 비용은요. 요청한 자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도 시험에 냈다는 거 좀 지나치죠. 그렇지만 이거 제가 딱 한 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있잖아요. 요거 제가 딱 한 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기억하신 분은 맞췄겠고요. 근데 이거는 예상 외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해서 제가 기본서에 밑줄 쳐주고 딱 한 번 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기억 못 하시겠죠. 10번 들어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힘들 것 같습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상식적으로 전부는 부담 못 시키겠죠. 그렇죠?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옳은 거는 1번 기억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8번은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데, 너무 지나친 문제다. 그러면 도시개발부 6문제 중에서요, 요 문제 하나만 틀릴 만한 문제고, 나머지 5개는 다 가볍게 맞출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5개는 쉬웠습니다. 자, 이제 59번 문제가 이제 정비법 문제인데, 정비법도요, 작년보다 30회보다 이번에 31회가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그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정비법 문제 중에서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예요. 어려웠던 문제. 자, 그러면 틀린 것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기억번,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 이전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많이 봤던 지문이죠. 이거는 기억 확실히 맞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상 지문에 니은번이 있었죠. 준공인가, 바로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성공리의 정비 사업이 끝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시키잖아요. 이때 해제될 때는 조합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조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죠? 조합은 해산된 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합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죠. 정비 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죠. 너무나 많이 봤던 지문.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번이 틀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요. 근데 박스에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박스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내용은 쉬워요. 자, 이제 6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죠. 자, 정비법령상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도저히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또 의외로 맞히신 분이 많아요. 왜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황당한 문제, 도저히 이거는 어디 구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5개 지문 자체를 읽었을 때 가장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때 요때 조사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이나 산업 상황, 건축물의 소유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 교통 상황인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거. 이것은 눈치로 2번을 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 자, 이거 수없이 풀었던 문제고 기출문제 이거 3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고 할 때는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에서도 풀고 예상 문제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62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요.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62번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번 보시게 틀린 거 찾기인데 관리처분 계획은 예상 문제였죠. 예.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된다. 원칙적인 규정.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되고요.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해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3번 지문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을 때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국토부 장관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된다.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은 다른 건 몰라도 기출문제를 갖다 좀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은요. 요 기출문제 있어요. 그래서 요 5번이 정답이라고 다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이제 인수를 요청을 먼저 하고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먼저 인수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먼저 인수할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이 특별하게 5번에 있기 때문에 5번 쉽게 맞힐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민대표회의. 자, 주민대표회의 문제는요. 제 기억은 이게 14회 시험 때인가 나왔고 그래서 16년 만에 나온 문제네요. 16년 만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대표적인 내용들만 체크해서 봤죠. 다행스럽게 그 대표적인 내용들만 5개 지문 나왔어요.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오라고 그랬죠.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대표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의 감사를 둔다.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철거의 사항에 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죠.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민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에 5번 지문이 나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63번은 또 5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예. 자, 6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는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닌 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언뜻 보면은요,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막 충격을 막 받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맞히지 그러는데, 예전에 나왔던 것, 지금 현재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찾기 있죠. 이게 역사상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기출 문제. 일단 한 문제 있었고 두 문제인데요. 그때도 너무 쉬웠어요. 자, 보세요.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죠. 재건축 사업 할 때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나 뭔지 모르겠다.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 설치 계획, 난 뭔지 모르겠다.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임시 거주 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난 모르겠다 해도 이 3번을 딱 보면은요.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안 하죠. 그렇죠? 예. 임대주택 건설이 안 들어가잖아요.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주택 건설하지 재건축은요. 아니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모여서 그 부시고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큰 거 하나 받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없죠. 그래서 임대 건설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거 상식이죠. 재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이 들어가죠. 재건축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의외로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은 3번에 시공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만 지금 역사상 두 번째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5번 문제가 이제 주택법 문제인데 올해 주택법 문제는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몇 문제는 아주 쉽고 어려운 것은 아주 어려워서 손도 못 댈 만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뭔가 격차를 좀 벌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죠. 기명증권으로 하는 거고요.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 주소를 사채연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 상환하는 거고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등록 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진다 그랬죠? 정답 5번. 너무 쉬운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네요. 65번 너무 쉬웠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건 틀린 거 나왔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3번 지문 먼저 설명드리면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그 세대수가 500에서 600 바뀌었다. 그러면 대지권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3번 틀린 겁니다. 예. 자,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 단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거죠. 예.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죠.
그다음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 자는요, 시군구청장의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너질까봐, 증축형이니까.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 증축, 15층 이상일 때는요, 3개까지 증축이 가능하죠. 3개 층까지. 12층이니까 14층 이하죠. 이때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정답 맞췄고요. 자, 67번 문제,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자, 우리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자, 우리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죠. 그러면 84제곱미터는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에 해당하죠. 2번 바로 정답이에요. 이제 2번 찍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확실하네요. 국민주택에 대한 뜻이고, 간선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등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간선시설이에요. 연결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린 거죠. 방범설비, 이건 대통령령에 있는 게 나왔는데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은 요거 부대가 아니라 복리시설이고요. 그래서 요 방범시설비가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 원래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문 한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갖다가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외울 때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사람이, 주민들이 쓰면은, 주민들이 그걸 쓰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주민들이 쓰는 것은 복리시설.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닐 때는요, 부대시설이죠. 그렇죠? 방범설비는 주민이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관리소에 쓰니까 이것은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들이 쓰죠. 예, 주민공동시설. 그래서 이거는 복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68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기억본 보시면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그랬잖아요.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 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우리 비등록 사업자라고 있었죠. 비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뭐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등등 있었죠. 공익법인 등등. 자, 이런 것들은 등록하는 사업 주체가 돼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 주체가 되니까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세대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주택을 추가로 더 짓는 거죠. 추가로 지으니까 당연히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이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지문이에요.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쓰는 층수가 6개 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6개 층 이상, 6개 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층은 지을 수가 있죠. 6개 층 이상 지을 수 있다 그랬으니 이건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지문이에요. 정답은 물론 디귿번이 되겠습니다만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 니은번은 틀렸다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기억번 들어간 거 지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번 들어간 거 이렇게 지우면은 결국
역으로 2번을 찍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다는 사실만 알면은 디귿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히는 방법밖에 없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맞췄죠. 자, 이제 6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 충원 가능하죠.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 상실할 때 역시 충원 가능하고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역시 추가 모집 가능하고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가 된 경우 50% 미만일 때 충원할 수 있죠. 50% 미만. 50% 미만이 됐을 때 충원하는 거니까 60%가 됐을 때는 충원 사유가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40%는 50% 미만이니까 요거는 충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이제 70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 70번 문제는요. 우리 주택법 시험 역사상 주택 감리자에 대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30회 시험까지 주택 감리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1회 시험에서 역사상 최초로 틀리라고 낸 겁니다.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학생들이 주택 감리자를 공부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틀리라고 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해서 이거 1년입니다. 1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제한을 할 때는요. 우리 공법에서는 거의 다 1년간 제한하죠. 2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부에서 맞출 수 없고 눈치로 맞춰야 됩니다. 1년. 그다음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설계 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 업무에 해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리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감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디귿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 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물론 니은하고 디귿 이것이 되겠습니다만 틀리라고 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더라도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은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 공급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예. 등록 사업자는 동일한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틀렸죠. 이거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공부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기억번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요. 니은이 틀렸고 디귿번은 맞고요. 예. 그래서 요 배치 조정이 이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거든요. 건축물의 배치 조정. 그래서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배치 조정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서 변경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상당히 난이 높은 문제. 물론 정답은 3번이죠. 예.
지역하고 디귿이 되고요. 예. 좀 난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맞힐 만한 문제 나왔네요. 72번부터 건축법인데, 우리 건축법 문제는요, 거저 맞히라는 문제와 도저히 못 맞히는 문제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 나왔는데, 너무 쉽죠? 이거죠. 자, 원래 말이죠. 우리가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물류시설은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예외가 있었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제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이게 바로 기출 나왔던 게 다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데, 근데, 물류시설인데 상업지역에 건축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요거 물류시설이 말이죠. 조경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어떠한 물류시설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정답이고, 공장은요,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공장 지을 때는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조경 의무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대지 면적이 2000이니까 2000은 5000 미만이잖아요. 조경 의무 없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길어봤자 3년 쓰는 거죠. 조경 필요 없고. 녹관농자,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니까 따로 조경할 필요가 없죠. 어떠한 종류의 건물도 조경할 필요가 없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축사, 이거는 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축사는요.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사는 면적과 상관없이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73번이 이제 건축 협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건축 협정 우리 예상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어요. 옳은 거 찾기인데, 자,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이러면 안 되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전원이 합의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전원 합의. 지상권자가 반대할 때도 협정 체결할 수 있다? 틀렸죠.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는요, 시도지에서 인가받는 게 아니라 과반이 걸치는 시군구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변경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변경할 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변경은 원칙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요, 역시 협정 체결자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받아, 이거 아니죠. 이거는 과반수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5번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승계된다 그랬죠. 승계받은 자는요, 이것을 다 승계하니까 협정에 따라야 된다. 승계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정답 맞추는 데는 5번이 워낙 정확히 돼 있죠. 승계한다 그랬으니까. 예. 자, 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예, 정답이는 그냥 바로 밑에 읽어볼 필요가 없죠. 예,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정답. 2번 함정이죠.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가 아니죠. 또는이죠.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천재지변 멸실됐을 때 종전 규모보다 연면 잡기를 늘렸다.
이거는요, 재축이 아니라 신축이 돼버리죠. 신축 돼버립니다. 틀리죠?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겨야지만 이전이죠. 틀렸네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여기까지는 대수선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건축 면적 증가, 이거는 뭐예요? 증축이죠.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1번. 너무 쉬운 문제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예. 자, 75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 75번 문제 같은 거는요. 이제 응용 문제를 낸 거예요. 다시 75번 문제.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일단 3번이 틀렸거든요. 왜 틀렸나 보세요. 갑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요,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용도 변경을 신고할 때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은요, 예,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요거 사용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시설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이건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경우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니까 당연히 100제곱미터 이상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것은 용도 변경을 위로 바뀌든 허가든 아래로 바뀌는 신고든 다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고,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경우 허가 대상일 때 바닥 면적의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 대상인데 1,000제곱미터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문제 맞춰야 되는 겁니다. 3번. 예. 1번은 숙박시설을 갖다가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신고해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종교 용도 변경할 때는 밑에서 위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이 특히 필요한 인정이 되면 비군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비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 이를 허용할 수가 있다. 약간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디귿번은 요걸 가지고 문제 정답을 3번을 맞추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A 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21층 이상일 때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겠죠. 20층이니까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됩니다. 2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함정인데요. 보세요. 지금 만약에 2m를 넘는, 자, 우리가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축조 신고해라. 이것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지을 때요. 독립적으로 축조할 때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 5m의 옹벽 축조는요, 이 건축 허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포함돼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축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공장 축조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축조할 때 축조 신고하는 거고, 건축 허가 받은 건물에 부속돼 있는 거,
부속돼서 짓는 거는요, 건축 허가 한번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따로 축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은 함정이 이거죠. 일단 2번이 틀려 있고요. 예. 3번 갑이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할 때는요, 비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갑이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죠?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지문이 나왔네요. 5번 공사 감리자는 필요하다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 5번 지문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부할 때 나오는 지문이에요. 상세 시공 도면을 공사 시공자에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공부한 적 있어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조금 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 문제.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면적 등의 산정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죠. 우리 바닥 면적에 산입한 게 뭐예요? 기와 침식. 기와 침식. 같은 말이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은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위에 가서 여러분 누워 잡니까? 안 되죠. 예, 산입한 제외고요.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요, 우리가 연면적에서 빼죠. 용적률 산정할 때 몇 빼죠. 지하층이란 말 때문에 용적률 산정할 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뺀다. 그래서 지하층이란 말 때문에 무슨 시설이든지 용적률 산정할 때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어 산정한다. 이거 공부했었죠. 3번 옳은 지문이네요. 건축물의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쉽게 말해서 아래층의 장판부터 위층의 장판까지죠.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래면이 아니라 윗면까지죠. 틀렸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던 문제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이 3번 지문을 맞췄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78번. 자, 78번 문제는요.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 뭐예요?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요, 예.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절대 못 맞힌다. 본인이 자신하면서 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출제위원이 이거는 수험생이 절대 못 맞춰. 세상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한 것을 모아서 지문을 맞춘 겁니다. 예,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옳은 것 고르기. 그걸 보시면은,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적용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 그러면요. 자, 원래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뭐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거나 흔들리는 게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무대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원래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걸 지을 때 2m 이상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 원래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모델하우스만큼은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수험생 어떻게 이거 예외 규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걸 지을 때 2m 이상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모델하우스는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어쩔 때는 앞에 줄을 서요.
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델하우스 구경하려고 줄을 서면은요,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옳은 겁니다. 기업권이요. 예. 그 다음에 니은번, 견본 주택의 존치 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 완료일까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존치 기간은 이제 원래 이제 보통 이제 3년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존치 기간 3년 이내라 그래야 되고, 물론 연장 가능하죠. 근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되면은요, 분양 완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미분양이 2년이다. 그럼 2년간 계속 존치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3년 이내, 그 다음에 연장 가능이고요. 그래서 분양 완료 아니죠. 3년, 그 다음에 연장 가능, 이렇게 해야 되죠. 견본 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공사 감리자 지정은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죠. 그렇죠? 이거는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은 2층인 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는 감리자라는 것이 없어요. 예, 허가 대상 건축물만 감리자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고. 정답은 그냥 기억번 하나네요. 이 정답이네 그냥. 예. 자, 틀리라고 냈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못 맞히는 문제. 자, 농지법 문제는 아주 쉽네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어디다 지정해요? 녹관농자. 개발 안 된 녹관농자에 지정하는데 단 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제외. 이렇게 공부를 수없이 공부했죠? 그러면 특별시의 녹지 지역. 정답 1번이네 그냥. 그죠? 정답 그냥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린 거. 자, 우리 틀린 걸 하나 보면은 이 4번이 틀려 있네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 여러분 10년 이상 임대차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죠. 말도 안 되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보통 3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임대차 3년 이상으로 하지만 단연생 식물일 때는 식물을 재배할 때는 이때는 이제 5년 이상이죠. 어떠한 경우도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규정 들어본 적이 아예 없으니까 쉽게 4번 다 찍을 수 있었습니다. 1번 60세 이상 농업인은요. 이용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요. 임차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요. 시군구청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가 있고,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은요, 대원칙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잖아요. 그러면 농지는 동산이니까 인도를 해야 되고, 농지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예외적으로 인도만 가지고도 대항 요건을 발생시키는 것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중요한 규정이라서 3번 지문이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본다. 이것도 우리 지문에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요. 30일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보니까 여러분들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냥 읽자마자 바로 정답 나오는 게 14문제, 15문제 정도가 됩니다.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 몇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도저히 맞힐 수 없는 문제가 한 8문제 이상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틀리더라도 당연히 전 지장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의 방법은요. 일단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양을 점점 줄여가고요.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나는 맞출 수 있다는 문제를 늘려나가는 방법,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60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가장 현명한 시험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기초서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 그러면은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점, 80점까지 맞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80점 맞히신 분들은요, 틀리다고 내는 문제 빼놓고는 다 맞힌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응시생이요, 3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우리 공법을 합격자 수를 줄이는 그 타켓의 과목으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달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요령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요, 저와 같이 기초 과정부터 1년간 꾸준히 공부하시면요, 이 정도 시험 문제는요, 70점, 80점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